자, 반갑습니다. 6차시 수업이고 이제 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고 서로 어떤 치열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차시입니다. 역시 4페이지나 되는 분량이고 이 수업을 듣고 이제 이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좀 오늘 양이 많지만 2차시에 할 거를 1차시 한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고구려의 발전, 그 다음에 영토 확장,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발전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삼국시대니까 한 나라가 너무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나라들은 그만큼 영토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백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가. 중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중흥이란 단어를 잘 모를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노력. 그리고 신라가 이제 뒤늦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신라는 우리 지금으로 경상도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하기 가장 백제나 고구려보다 중국과 교류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뒤늦게 그런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뒤늦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나라가 신라입니다. 자, 그리고 가야. 우리가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넣어서 삼국시대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소수림 왕이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나라의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림 왕의 중앙 집권화 정책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불교를 수용하고 그다음에 태학 설립, 그다음에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나라의 기틀 속에서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광개토대왕부터입니다. 우리 광개토대왕이라는 이 분은 뭐 여러분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가는 이제 왕이었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많이 배울 겁니다. 연호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지금은 없는 개념이니까 연호는 이제 그 연도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 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2024년이라고 하죠. 2024년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세가는 연도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연도를 이제 황제가 그 연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이제 내가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영락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그 연도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황제만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황제라는 칭호는 왕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는 칭호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있는 황제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황제가 연호를 붙이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이 다른 나라들은 그 중국의 황제가 쓰는 연호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 연호라는 것을 이제 광개토대왕이 직접 붙였다라는 거는 나도 중국에 있는 황제와 대등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약간 중국과 대등하다는 어떤 그런 의식의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게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 중국에 있는 황제가 당연히 그걸 쓰지 말라라고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면 이제 무력으로 어 "너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시 중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광개토 대왕이 이 다스리던 고구려가 강력했다. 그리고 중국은 그만큼 약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것인데 이 여기 보면 지도에 나와 있죠. 중국에 있는 비석이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 비석에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인 장수왕 때 이제 작성한 이 비석이고요. 여기 보면 고구려인들의 여러 가지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글자가 워낙 오래되고 이 허허벌판에 서 있다 보니까 비바람을 많이 맞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어 가지고 이제 이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굉장한 어떤 논쟁을 낳고 있는 비석이기도 합니다. 자, 이 광개토 대왕은 주로 북쪽으로 이제 영토를 넓힌 반면에 이제 장수왕, 광개토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장수왕 이름 자체가 장수,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7세까지 살았는데 장수왕은 주로 남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왕의 정책을 남진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성 여기서부터 평양으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만큼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장수왕의 어떤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하고 이 한강유역, 지금도 굉장히 비옥한 평야 지방이고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의 외교 정책을 보면 이 장수왕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위진 남북조 시대를 조금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남북조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원래 북쪽에 살던 한족들이 이 유목민의 오랑캐의 침입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조가 이제 한족들이 세운 왕조이고, 이 북조는 이 북방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이런 어떤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어떤 혼란한 시대를 이용해서 이제 장수왕이 서로 외교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고구려가 그만큼 힘이 중요해지는 거죠. 남조, 북조에 있는 왕조들 중에서도 이제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고구려가 다른 왕조의 편을 들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어떤 자신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고구려가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어떤 위상을 자랑하던 그런 시대였고, 이 충주 고구려비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앞서서 지도에서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지금 충청도 지방입니다. 그만큼 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가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해 갔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백제, 그만큼 이 남진 정책의 목표가 되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위기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 백제가 처음에는 이런 엄청난 영역을 자랑하다가, 이게 근초고왕 때였죠. 근초고왕 때 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서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 나라의 뒷글자를 따서 이걸 나제동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라의 나자와 백제의 제자를 합쳐서 나제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사망하는 엄청난 어떤 국가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진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를 이제 남쪽으로, 사실 수도가 함락당했으니까 더 남쪽으로 도망을 가야겠죠. 네, 그래서 수도를 옹진, 지금의 공주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기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어떤 그런 어떤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제 무령왕이라는 왕이 이제 지방의 왕족을 파견하면서 교과서에는 22담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을 좀 더 왕족이 다른 관리들보다 왕족이 더 믿을만 하겠죠.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치를 강화해 가고 아까 말했듯이 중국의 남조 지역과 우리 위진 남북조 시대로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든든한 뒷 배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이제 성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백지를 일으켜 세우는 왕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사비, 지금의 부여라는 곳이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뀝니다. 우리 부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부여는 아까 예전에 배웠던 국가 이름이었죠. 자, 이 부여라는 호칭을 자꾸 쓰는 이유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고 주몽의 아들이었던 백제 그 온조와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부여에서 비롯된 부여가 내려온 나라다라는 거죠. 남부여로 바뀌는데 교과서에는 우리가 흔히 그냥 백제라고 계속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 진흥왕과 동맹을 맺고 한강유역을 다시 뺏어냅니다.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유역을 다시 뺏어내는데 문제는 진흥왕이 이걸 배신을 때리고 다시 백제가 차지했던 원래 처음에 한강유역을 탈환할 때는 한강의 하류 지역은 백제가 가지고 한강의 상류 지역은 신라가 가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흥왕이 그걸 배신을 하고 한강유역을 몽땅 신라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게 된 이제 성왕이 신라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신라와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성왕이라는 왕이 어떻게 보면 백제는 이제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아까 말했듯이 뒤늦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지증왕이 나오고 법흥왕, 진흥왕이 나오는데 지증왕 당시 나라 이름을 이제 신라라는 호칭을 씁니다. 원래는 이제 사루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신라 중국식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원래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죠. 근데 마립간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 다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교류를 뒤늦게라도 어떤 하게 되면서 한자식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이쯤 되니까 중국과 교류가 시작되었구나. 아마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칭호를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를 이은 법흥왕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골품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당시 신라의 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자기들의 종교가 있는데 외부의 종교를 들여오는 것이 어떤 자신의 귀족들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이 법흥왕의 뜻을 알고 와가지고 저를 죽이시면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신비로운 일을 보면 귀족들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법흥왕이 이 차돈의 목을 베입니다. 그러자 이 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얀 피가 하늘로 솟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던 귀족들이 이 불교의 위대함을 알고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에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 비석은.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관가야.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진흥왕.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 가는 왕이 진흥왕입니다. 이 화랑이라는 이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국가의 어떤 인재로 기르는 신라의 어떤 청소년 인재 육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화랑이라는 어떤 청소년 집단을 이제 길러서 삼국 통일의 주역들이 여기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아까 말했듯이 성왕을 배신하고
이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진흥왕의 이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건립합니다. 이 순수비라는 거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고, 순수는 직접 왕이 다녀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비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진흥왕이 여기에 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신라 영토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적 성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자, 그래서 신라는 특히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당항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이 항구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강 유역이 없을 때는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신라는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항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품제인데, 여러분이 뭐 자세한 관등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골품제의 뜻은 진골 할 때 골자와 그 다음에 두품 할 때 이 품을 합쳐서 신라의 신분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 진골 위에 성골도 있었는데, 성골은 곧 사라지고 이렇게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두품별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벼슬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복장의 색깔도 정해져 있고, 집도 크기도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품제라는 어떤 신분 제도가 있었고, 다른 백제나 고구려에도 아마 기록은 없지만 비슷한 신분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제도가 신라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우리 예전에 이제 호우명 그릇 공부할 때 배웠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이제 신라에 쳐들어온 외와 가야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고구려 금관가야가 이제 그만큼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가 약화되었고,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여전히 연맹국가 단계에서 머무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백제나 신라, 고구려는 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해 가는데, 가야는 여전히 연맹국가 단계에 머무르면서 이 점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가야는 세력이 약화되어 갔고, 결국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우리가 두 차시 분량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영상 안 보고 학교에서 활동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